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지난 2023년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한 일간지의 대장동 의혹 보도를 두고 있지도 않은 그분을 창조한 엄청난 조작이라면서 해당 수상을 취소하고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정 보도를 조작으로 단정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의 송영길 전 당대표를 배치하고 오늘 지도부가 인천을 찾아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지지율 부진에 따른 책임론, 사퇴론을 일축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히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부산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에서의 승리 전략과 부산 청사진을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처음에 말씀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 이 부분 이제 대장동 보도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2023년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이제 심사위원회가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이어서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동감하십니까? 반성문 써야죠. 그리고 지금 언론 스스로가 네. 이걸 아마 불러주는 대로 썼거나 본인들이 뭐 팩트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 팩트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이라고 하는 녹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때 했고, 천화동인이라는 회사, 대장동과 관련돼서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1호부터 쭉 7호, 8호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5호까지는 조치를 검찰에서 취했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편취한 6호, 7호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브로커들인데 그 부분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분이라고 하는 녹취록 자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2023년에 한국신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명시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해당 언론사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문을 뭐 1면 정도에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열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저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부터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만약에 자신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조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어떤 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뭐 대장동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분이 녹취록에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나면 됩니다. 예, 지금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예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판이 재개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뭐 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온다면 언론에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언론은 그렇게 쓸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이거를 예단해 가지고 언론이 써야 된다. 글쎄요. 그거에 얼마나 동의를 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저는 굉장히 편향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국회 법상으로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요. 또 국정조사의 내용을 보면 한쪽의 증인, 한쪽의 증거만 채택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하셔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언론에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언론에게 이래라 저래라 반성해라 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슷한 질문을 이동호 최고위원께 이런 각도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의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가 아니고 막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이거 공소 취소를 위해 가지고 국정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막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을 해요. 계속. 그것도 아주 센 어떤 워딩으로 막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 이런 표현. 그다음에 수상 반납하고 사과하고 해라. 남의 일이면은 좀 지적한다 그러는데 네. 본인의 일 지금 그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거를 대통령 죄지우기 아니야 이런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는 그 사안을 본인이 직접 계속 참전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해서? 네, 너무 억울해서 참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본인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공격을 했고 언론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모든 걸 그냥 다 소설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방종까지 다 그 책임의 영역을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실한 거고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그 2025년도 초인가요? 그 탄핵풍 한참 벌어질 때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선관위 관련해서 연수원에 있었던 중국인 99명이 납포돼서 어디 저기 그 오키나와에 억류돼 있다 그런 보도 나왔었잖아요. 그걸 막 사실처럼 믿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최근에도 5.18과 관련된 전한길 씨가 그거 본인이 예전에 강사일 때는 5.18 이거 폭동 아니고 그 다 조작된 거고 이거 잘못된 거다. 역사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최근에서는 스카이데일리에서 또 5.18 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전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그냥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류의 기사를 언론이라는 이유로 계속 써도 된다라는 걸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어갔다 보죠. 자,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여하튼 이게 재판이 사실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안이고 언론들이 스카이데일리 전한길 예를 들었지만 그게 등가로 비교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국민들도 많은데 그 본인이 참전해서 물론 0.7% 차이의 대선이긴 했지만 대선 결과도 바꿨고 이걸 단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렬 최고위원. 일단 선거에서 진 부분이 아쉽고 억울하고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수 있다. 저쪽에서 다 편먹고 나만 공격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이게 그냥 만약에 그 당시 낙선한 야당 정치인이 한 거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래 억울하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실 텐데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받아들이는 국민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언론도 단순한 감정풀이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스카이데일리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 신문상 심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그런 이제 스카이데일리 같은 죄송합니다만 믿기 어려운 신빙성 낮은 언론과 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사실이 나오면은 그 사실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이게 본인께서 대장동 그분은 완전한 말도 안 되는 허위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 그럼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밟으시면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실 게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곳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서도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억울하시더라도 적어도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SNS입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연초부터 이제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 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워딩이 있어요. 1주택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동환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21년 12월에 네. 도안된 거거든요. 보유한 거 40%, 그다음에 거주한 거 40% 해가지고 80% 이렇게 채우게 되면 네. 이거를 이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로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깎아주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투기 쪽으로 그 방향을 오히려 약간 유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전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요 얘기를 직접 하시는 거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이 그 투기 세력과 그리고 투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시장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보고 추후에는 보유세 문제라든가 이것도 직접적으로 뭐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이런 쪽으로 없고 실거주 쪽을 오히려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전 그 흐름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쪽 발언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을 악마화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선동은 중단하라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의 그 장기 보유자 이퀄 투기 세력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일단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투자 투기에 대해서 좀 비교점을 보시면 투기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장기 보유, 즉 10년 가까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어폐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인플레에 대한 대비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10년 전 짜장면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자, 그랬을 때 집값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인플레율을 감안을 했다면 이게 과연 제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그냥 그 집값 그대로일 걸까요? 그것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통해서 인플레로 인한 상승분은 제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그냥 그 사람이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인플레로 인한 소득, 즉 허위 소득에는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제도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부동산 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깎아줄게. 그러니 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다시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수요리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투기하지 마라. 근데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더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정치하게 나와야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열 최고위원 얘기한 걸 조금 하나 사례를 들어서 이동환 최고위원께 여쭤보면 한 12~13평짜리 그 조그만한 재건축 아파트를 물론 이미 많이 값은 올라 있어요. 그 어떤 예견된 여러 가지 시장 고려해서 여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내가 좀 여기서 우리 애도 학교 다니게 하고 하겠다 그러고 샀어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많은 지역에 이게 재건축이 지연돼 가지고 10년, 20년 그냥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12평, 13평짜리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전세 다니다 보면 길가에다 돈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거 투기다? 투기일까요? 아니면은 그게 투자했는데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약간 감안해야 될 사연 같은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 예컨대 뭐 거기에 그렇게 사놓고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직장이 어느 순간 뭐 어디 2~3년 지방에 갔다 와야 된다든지 어떤 실존적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한 덩어리에 놓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초고가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적어도 지금 한 12억 정도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12억 이하는 어차피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그 이상에 관해서 양도했을 때 그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는 거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했던 거는 사실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다 보유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좀 바꿔보자 이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6월 달에 이제 세제 정리가 있을 거고 7월 이후에 이 부동산 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보면 장특공도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종류를 포함한 네. 세제 개편은 어쨌든 그 올해 하반기에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김성렬 최고위원도 보유세 강화라든지 장특공 약간 그 뭐 혜택을 줄인다 그럴까요? 그런 축소라 그럴까? 그런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매우 높죠. 예, 대통령께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정책 결정자의 이러한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곧 정책화를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금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경도 하고 슈퍼 예산 세우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곳간이 비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건드린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그전에는 한 채만 가지고서 좀 오래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막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소득을 빼주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빼면 항상 세를 매길 때는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겨도 돼요. 근데 소득이 아닌 것, 그냥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이거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면 좀 전에 뭐 12억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를 내서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어떠냐라고 판단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짧은 메시지로만 이렇게 내시면 시장의 혼란은 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 김성렬 최고위원 얘기 듣다가 했는데 뭐 곳간 그렇다 뭐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해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수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 그 예상치 못했던 많은 그 세수만 해도 네. 곳간 빌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론 과세 어떤 그 정의, 네. 과세 형평 이것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와 그런 면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그 곳간이 이렇게 차서 네. 또 뭐라 그럴까 그거를 또 갚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지출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애초에 세수가 부족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실소유자를 일단 보호를 하자라고 네. 하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하더라도 거주하고 이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오히려 감면을 더 늘려주자.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금 다음 세대들이 어쨌든 집을 살려고 하면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산다고 하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 이런 것에 대한 거품을 좀 깨주면서 이 뭐 하향 안정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방면으로 가는 거고 세금은 네. 세금대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반박하면요. 김성렬 최고위원님. 예. 그 세금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잖아요. 거주로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유세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겨 나간다. 그럼 집 팔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유세가 높아지면 그냥 세금 내기 싫으면 집 팔으라는 이야기 어디 사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실수요자한테 좀 더 압박이 되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물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매물을 끌어낸다. 근데요 매물 끌어내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꼭 묻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특히 서울 전 지역이 거의 조정 가능 지역, 조정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대출이 안 나면 현금 부자만 그 나오는 매물들을 또 사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결국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을 거다. 만약에 실수요자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면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인천 지역 재보궐 공천 후보 발표했습니다. 개항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인천 연수 갑 송영길 전 당대표 배치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 인천 찾아서 인천 출마 후보들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이곳 인천 계양에서 5선을 하면서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물줄기를 터온 선구자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사실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곳 연수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곳 연수갑에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본래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김남준 인천 계양을, 송영길 인천 연수갑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 가지?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관측 나오는 기사 뭐 얘기 그 당 관계자 얘기 당 그 뭐 보직 가진 분들 얘기 이랬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이 고차 방정식이었는데 네. 전체판으로 볼 때는 고차였는데 지금 인천만 딱 놓고 보면 되게 심플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냥 세 명 중에 두 자리로 정리를 한 거고 다만 이제 박남춘 전 시장의 경우는 원래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었고 인천시장으로 가시면서 박찬대 의원하고 이게 바톤 터치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가게 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모양새를 이제 갖추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뜻대로 좀 안 돼서 박남춘 전 시장님에게는 좀 아쉽게 됐고 네. 다만 이제 정부에서 아마 중용할 뭐 어떤 뭐 그런 기회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천만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송영길도 살리고 김남준도 살리는 그래서 인천 전체 판도 좋아졌고 제가 볼 땐 뭐 이 지방선거 판 전체가 좀 일단 순항을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계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은 자리가 많아서 나중에 어떤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고 자 인천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도권 평택을 한안갑 안산갑 있는데 안산갑에 이제 정식으로 출사표 던진 분은 김남국 전해철 두 분이고 좀 마음이 있는 분은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좀 언급하는 분은 이광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언급되는 분이 김영남이 있어요. 자, 이광재 김영남 좀 이따 얘기하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김성열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 좀 어떻게 한번 경선이라도 붙여주는 분위기 아니면 좀 말리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 같아요? 김용 부원장 그 본인만 봐서는 네. 사실은 공천을 주면 안 되죠. 지금 어쨌거나 징역 5년으로 2심까지 형을 선고받고 네. 지금 보석으로 나와 계셔가지고 대법원 선고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보궐에 당선이 되셔도요. 대법원 선고 나는 날 또 보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김용 전 부원장만 봐서는 절대 공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김용 전 부원장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충성을 보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재명 대통령 이 수사도 조작 기소기 때문에
김용도 같이 거기 최측근으로서 같이 엮였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많이 물러서서 그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퉈봐야 되겠지만 이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징역 5년 2심이 받았어요. 예, 그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으로 엮어 들어가기엔 본인이 한 것이 너무 많다. 너무 이렇게 우기는 생각하기 것 때문에 같다. 예, 네. 그거는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정치는 또 화무시비롱입니다. 언제 또 기세가 꺾일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공천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김성렬 최고위원 그러셨는데 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는 제가 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흐름이 어때요? 아니 방향은 뭐 그런 방향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네, 된다.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엄청 강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기는 거라면 예. 아유 저 사람 저거 지금 선거 앞두고 저거 우기고 있네. 자기 죄 없다고 우기고 있네. 이렇게 볼 텐데. 우리 당에 이게 나쁜 영향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예. 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억울한 면이 이게 지금 유동규 진술밖에 없어요. 3억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억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고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오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3억 원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간 건데 이거를 지금 유동규가 그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줬다고 하는 날 구글 타임라인은 그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네. 억울한 검찰의 희생양이다. 감옥에 3년이나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복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정치적인 복권도 있는 거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대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 대법도 여전히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당에서 먼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한켠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이 안산이든 뭐 하남이든 어떤 경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될 때 이 지역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 여론 악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심하는 면은 좀 있어 보여요. 네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렬 최고위원님 짤막하게. 예. 김용 부원장이 단순히 유동규 진술 때문에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쓰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1심과 2심에서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징역 5년을 때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꾸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돼요. 우리가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자꾸 가져가면요.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정체가 심했고요. 곳곳으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산 청주고속도로 아산 방면으로 아산 나들목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던 만큼 현재 처리 작업으로 인해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산 현충사 나들목에서 차량들 우회시키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문경 2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근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그 후로는 문경 세제에서 진남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 대관령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안산갑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자, 안산갑 그렇다고 치고요. 평택을 하남갑 이렇게 봤을 때 이광재, 김용남 지금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핫플레이스가 어딜까? 핫플레이스 하면 평택을인데 하남갑인가? 뭐 모르겠어요. 자, 그야말로 조국 대표가 출마한 평택을에 과연 이광재를 보낼 것이냐, 김용남을 보낼 것이냐. 평택을에 민주당에서 누구를 공천할까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상식적으로 이광재 전 지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에서 어찌됐건 지난 대선 때 함께 싸워왔고 그 이전부터도 함께 싸웠던 동료들인데 이걸 내부 싸움을 그렇게 붙인다? 그거는 약간 인간적으로도 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 너무 민주당 정체성도 강하고 네. 거물 중량감 있는 사람 보내는 거는 네. 조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상대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지금 이제 조국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약간 하는 것은 일단 도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 보이고 그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선택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라면 평택을에 김용남이 가고 이광재 하남각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땐 더 커 보이죠. 높아 보인다. 네네. 이광재 카드는 사실 전국 어디를 갖다 놔도 대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남으로 전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네. 김용남 전 의원의 경우는 어찌됐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힘이 됐잖아요. 넘어오시면서 그러면서 개혁신당 탈당하고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방송 출연하시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데 민주당으로서도 평택의 경우는 포기할 수가 없는 지역구예요. 조국 네. 대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동료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이 선거에서는 뭐 유불리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용남 전 의원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 당의 요청에 부름을 받아서 또 거기에 응한다면 선당무사의 서사가 또 하나 쌓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기게 되면 정치적 체급도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셔서 혹여나 또 이렇게 패배하신다 하더라도 선당우사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또 일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의 카드가 평택에 참 알맞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렬히 전사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아니 이길 수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아, 이길 수는 있다. 장렬히 전사라는 아니고. 김용남 전 의원 들으면 약간 우리의 대화를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또 개혁신당 있다가 좀 민주당 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저격수 역할은 개혁신당 때가 아니고 옛날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좀 묘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김성렬 최고위원. 글쎄요. 일단 저는 이동학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예.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그다음에 하남에 이광재 분을 의원님을 좀 공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물론 확정은 예. 아닌데요. 예.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과 민주당의 관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넣기는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그동안 조국 사태라 불리던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문제까지도 굉장히 감싸 안고 그다음에 옹호를 해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이 여태 보지도 못할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게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그렇게 옹호했던 조국 전 장관에게 그렇게 센 카드를 내긴 좀 어렵고 이럴 때는 넘어온 카드를 쓰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물론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를 주는 게 나보고 가서 전사라는 거냐 뭐 이런 아쉬운 소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상 넘어가신 분에게 왜 좋은 자리를 주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도 있는데 뒷번호인 거죠. 근데 뒷번호 분이 앞번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도 나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말에요. 부산 북갑 초등학교에 동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뭐 박민식, 한동훈 이런 분은 분명히 가고 하정우 수석이 거기 나타나면 이거는 출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주로 이제 저기하고 각을 세웠었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고 주로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하정우 수석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허락받아야 한다는 게 코미디다. 아빠한테 허락받으면 나올 거야 몇 주째 떠드냐 비꼬았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에 아마 그 체육대회는 제가 볼 때 안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순방해서 돌아오시면 그것과 관련된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차례 이제 알려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며칠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너무 가벼워요. 얘기하는 게. 그리고 약간 좀 짭시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짜잘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의 어법을 사용하는데 아니 그래도 보수에서는 뭐 대선 주자니 뭐니 이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뭐니 이러는데 본인의 언행 자체가 너무나 좀 가볍다 이 말씀드리고 네. 아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존재감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굳이 상대해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으로 볼 때 김성현 최고위원님. 박민식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박민식 이영풍 KBS 전 기자 이렇게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공천을 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게 나중에 단일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라는 게 예. 정말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나 다름없고 근데 가봐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 장동혁 지도부가 뭐 사퇴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제명한 후보 아닙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시켜놓고는 그분과 다시 단일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다만 선거 공학적으로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단일화를 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네. 단일화를 만약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을 50% 놓고 50%를 북구 주민들을 놓고 한다면 저는 박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100% 여론조사로 가자 할 건데 100% 여론조사로 갔을 때도 저는 뭐 역선택이나 이런 걸 완전히 걸러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는 답이 아니고 무공천 해달라 이 얘기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 최고위원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혁신당이 경기도지사 후보에 조응천 전 의원을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추미애 민주당 후보를 그래도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조응천 아니냐 해서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일단 뭐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께서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듯이 준비가 좀 덜 된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끝까지 저희 후보를 내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지사로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서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고 싶어서 조응천 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개인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역구가 남양주 그쪽이었었나요? 예, 남양주였습니다. 그렇죠. 예. 남양주가 그럼 조응천도 있고 조강한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 가진 일의 최저 15%가 나왔습니다. 자,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낮은 지지율, 이 같은 낮은 지지율, 책임론, 이선후퇴론, 사퇴론에 대한 입장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부에 여러 갈등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의 거취 내지는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써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 얘기는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5글자로 안 물러난다인데, 자, 그 지금 이렇게 당 지지율 낮은 원인을 딱 분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장동혁 대표,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맞죠? 네. 근데 힘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건 본인의 책임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합치자는 거죠?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에서 뭉치자는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의 계엄, 그거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하나 쪽으로 모이자는 거죠? 장동혁의 입장이 전륜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장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거고, 15%라고 하는 수치는 국민의힘 뭐 이제 최초로 내려간 수치인데, 윤석열 김건희 정부도 익히 해본 적 없는, 달성한 적 없는 그 수치를 장동혁 대표가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본인은 이 정도까지 이제 왔고 후보자들도 절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끝까지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고수하는 건 제가 볼 땐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일 최고위원님, 네. 아까 저 원인, 그 당 지지율이 이 모양인 원인,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의 뉘앙스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꾸 문제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너희들 때문이야. 이게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고 너희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너희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정확하죠. 예, 지금 뭐 친한계를 걸어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들리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친한계와의 갈등이 지지율을 떨어뜨린 큰 요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잘 이끌어 나갔다면 그런 반발이 있어도 그냥 외부의 반발 정도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윤어게인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럼 명분이 없어지고, 사실 장동혁 대표를 뽑은 그런 분들도, 당원분들도 선거 때는 중도지향을 해가면서 승리를 이끌어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4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후보뿐만이 아니라 저기 강원도에 있는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부산 쪽 뭐 이런 쪽에서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오세훈도 비슷한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네. 스스로 자초한 결정적인 또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가서 네. 수학여행 사진을 찍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간에 대구의 공천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학여행 사진을 찍어온, 이것이 저는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놔야 될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김진태 결자해지, 오세훈 결단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뭐 선거도 이제 자체 선대위로 한다 이건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좀 어정쩡하게 국민의힘 후보면서 뭐 빨간 잠바도 안 입고 다니고 이런 어정쩡한 게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동혁 물러나라 그러는데 물러나면 어떤 대안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짤막하게 김성일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요. 예. 흰 옷 입고 다니고 초록색 녹타이 매는 거는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거는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너는 국민의힘이 아니구나 그러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다. 그럼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건데 오히려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반발만 불러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동혁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를 더 이상 노력을 해야지, 네. 저기서 자기 혼자서 흰 옷 입고 다닌다고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 전략으로서 저는 흰옷 입고 다니는 거하고, 그러면 물러나게 했을 때 대표를, 그럼 뭐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뭐 아노미 상태로 선거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누군가를 모셔와서 이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네네. 차라리 장동혁이 아닌 당내 뭐 중진급 의원들로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그냥 데려다 놔도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탈장동혁을 외치는 게 본인들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이틀인가 사흘을 연장해서 국무부 인사를 만나고 왔는데 뭐 국무부 차관보다 그래서 차관보를 만나고 오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차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이건 짤막하게 김성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급에 맞지 않는 인사와의 면담이었죠.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포장하기엔 무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수학여행 사진에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일하러 간 게 아니구나. 그랬기 때문에 누굴 만났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우리로 따지면은 네. 이제 중앙당도 아니고 약간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이제 비서관을 만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공항에서 이 비용까지 다 치르고 그 줄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팽개치고 다시 돌아와서 만날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제가 볼 근데 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빈손으로 귀국할 것 같으니까 뭐래도 그냥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뒤통수 사진을 더 얻어갖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국무부 네. 사람들도 하나도 못 만났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그게 전까지는.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비공개라고 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그게 그 뒤통수 사진을 얻기 위해서 네. 몇 천만 원을 버린 겁니까? 비즈니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취소한 것까지 그리고 다시 끊는 것까지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을 텐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네. 자, 이제 선거 40일 남았습니다. 과연 장동혁 이씨 그냥 40일 가는 게 좋을지 그냥 없이 치르는 게 그래도 나을지 여튼 뭐 40일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겠죠.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해임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매우 부적절했다 이러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어쨌든 뭐 그 학술지나 언론 보도에서 나온 이거하고 그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무게가 다르고 그 임팩트도 다르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위성락 실장이 뭐 좀 약간 브리핑도 했어요. 그 순방지에서 브리핑도 했는데 일단 정동영 그 장관 얘기가 중에 이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한미 간에 그런 갈등이 없었겠냐. 그래도 다 지나가는 게 이게 국익이지. 이런 거를 야당에서 저렇게 들춰내는 거 이게 국익을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내부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다. 되게 좀 민감하지 않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애국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국익 중심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큰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거를 좀 이렇게 미국을 오히려 잘 설득을 해서 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작은 문제가 터져도 엄청 큰 문제처럼 이거를 비화를 하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인사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처내는데 지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 보수의 색깔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보수가 굉장히 뭐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보수가 왜 보수겠습니까? 국익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거는 거의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좀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같이 초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김성일 최고위원은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여기서 정동영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게 과연 국민의힘을 지칭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주파 동맹파? 그렇죠. 여기 이 우리라고 하면 민주당과 이 정권 내에서 이 자주파
우리 힘으로만 가자라는 것과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자주파 동맹파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고 하시는데 작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정보 공유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매우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문제였고 어떻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에 집중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이 분명히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 그 구성이라는 곳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어디에 이득이 되는 겁니까? 북한이 좋아합니까? 미국이 좋아합니까? 그건 그냥 안보의 위기만 불러온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 정말 외교와 국익의 면을 봤을 때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 장관 경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시간 딱 30초 남았습니다. 이동욱 최고위원님. 지금 북한과 대화 국면을 만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과 대화 국면 자체가 평화를 여는 길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주식시장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게 하고 외국 기업들 들어오고 그 방향이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사람을 흔들어가지고 또다시 뭔가 적대적 관계로 또 가자고 하는 그 노선에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기억신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해솔이는 신장 안 결손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눈과 귀, 콩팥에 영향을 주는 병인데요. 우리나라에 40명 정도만 있는 희귀 질환입니다. 때문에 해솔이와 아빠는 병원을 갈 때마다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는 해솔이의 얼굴을 지금껏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아빠. 아빠는 시각장애인으로 지금까지 안마일을 하며 해솔이와 누나를 키웠는데요. 7년째 우울증을 앓으며 여러 번의 고비도 있었지만 두 아이의 웃음에서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아빠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해솔이. 해솔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한낮에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이 26.9도, 동두천과 영월도 27도까지 오르며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8.9도, 포항 16.7도 등 20도를 밑돌며 선선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도 강릉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 춘천과 대전, 전주,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10도, 춘천과 대전, 대구 7도, 광주 8도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나들이 가신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주말을 맞아서 산행 가신다면 산불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 습도는 20%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협상을 연계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협의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며 기업의 문제와 안보 협상은 별개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 측이 백악관 등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로비에 쓴 돈이 10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억 원이 넘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과 관련 있는 유조선을 또 납포하고 영상을 공개하며 협상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투자용 비거주 1주택에도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들을 차례로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해양 허브, 가덕도 신공항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지 짚어봅니다. 지난 수요일 민주당 전재수 후보 인터뷰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6.3 지방선거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당내 경선 거쳐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에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기장 멸치 축제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는 각 지역마다 아주 재미있고 특색 있는 축제들이 많은데 네. 오늘은 이게 지금이 멸치 시즌이거든요. 그 멸치 시즌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과 어민들과 또 상인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멸치 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민생 현장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요즘은. 네, 네. 아무래도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네. 예,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님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당선됐고요. 이어서 2022년 재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부산시장을 하신 건데 지난 5년간의 부산시정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지방에 대해서 잘 이 관심이 없으신데요. 네. 사실 부산이 지난 5년간 클래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힘차게 달려왔는데 여러 면에서 부산이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상용 근로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는 5년간 28배 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산이 지금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 관광객이 특광역시 가운데 저희가 가장 증가율이 높고요. 해외 관광객은 역대 최고 기록을 작년 한 해 24% 돌파를 했고 금년에는 또 그 정도 돌파가 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력적인 도시로 지금 그리고 관광해야 될 도시로 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존에서 최근에 우수 관광 도시로 우리 부산을 선정을 했고요.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의 브랜드 지수, 다시 말하면 도시의 위상을 알리는 브랜드 평가에서 각종 브랜드 평가에서 굉장히 순위가 급상승했는데 예를 들어서 170개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기관 GN의 평가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는 62위에서 5년 전 지금 8위까지 올라갔고요. 국제 금융도시 순위는 51위에서 2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내세우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건데 MBC 조사, KBS 조사 다 부산에 사는 게 얼마나 만족하냐는 만족도 조사에서 79%, 75%가 부산 삶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해서 이게 5년 전보다 한 15% 내지 20%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요. 비교적 최근 조사입니까? 예, 바로 금년 초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부산이 사람과 돈과 기회가 모이는 도시로 바뀌고 있고 그 덕분에 청년 고용률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비록 아직도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경향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세는 지금 한 5년 전에 이 10,000명대 이상이 수도권으로 가다가 지금은 6,000명대 한 절반 수준으로 그게 줄었습니다. 추세상으로 계속 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산이 지난 5년간 비관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또 지방의 대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 대도시에서 글로벌 도시로 나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상대 후보는 집권여당 삼선 국회의원 출신 전재수 후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전재수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으로서의 전재수 의원은 저하고도 가까운 분이고 또 여러 면에서 소통을 잘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후보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고요. 또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부산을 이끌 리더십과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 3월 23일이었더라고요. 국회의사당에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 박형준 후보님이 삭발을 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이게 본래 스타일하고는 좀 안 어울리시는 그런 좀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었는데 그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요 관련해서 삭발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삭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때는 좀 보셨습니까?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정말 부산 160만 시민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부산은 서울하고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고 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같은 세계 해양 도시들이랑 경쟁하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들하고 경쟁하기 위한 조건을 담은 법인데 네네. 이걸 아무 이유도 없이 2년간 계속 표류시키고 내용에 반대를 안 하면서 또 전재수 의원까지도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시민들에 대해서 제가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삭발을 한 것인데요. 지금 삭발을 한 이후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정청래 대표나 또 한병도 원내대표나 전재수 의원이나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이걸 통과시키고 이건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고 또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 땅땅 치더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다시 그 태도를 돌면해서 정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흰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멈춰섰어요? 예, 지금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낙동강을 우려할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부산 시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법이 다른 법이랑 충돌한다느니 또 새로운 그 재설계를 해야 된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진작에 했어야지. 여야 합의가 돼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국회법상.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회가 입장을 바꿔서 법사위에서 멈추게 한다면 이거는 국회의 권능 또 상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힘 있는 여당 시장 후보라면 뺨을 맞았으면 왜 뺨을 맞았냐고 대들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인 전재수 후보는 해수부 부산 유치가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다. 그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 효과, 해운 업체 이런 것들도 많이 그런 확산 효과가 있고 또 해양학과 지원도 눈에 띄게 늘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시장님 보시기에 해양도시 해양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해법,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 해양수도라는 비전은 20년 전에 이미 부산이 세운 비전이고요. 그와 관련된 법도 그동안 많이 제출이 되었었고 또 글로벌 허브 도시라고 하는 저희의 비전도 결국은 해양수도, 글로벌 해양허브를 만들자는 그 목표에서 일치합니다. 또 해수부 이전도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되었던 게 이번에 실현이 됐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일이고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로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조금의 이견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제가 해수부 노조로부터 감사패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해수부 이전을 완성시켰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서요. 근데 해수부 이전만 갖고 해양 수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0여 년 동안 노력해서 이제 해사 전문법원도 부산에 오게 돼 있고요. 또 다양한 해양 클러스터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이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해양 수도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하나는 산업은행 이전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양 수도를 만들자는 거는 세계적인 물류 도시인 부산에 금융 기능을 얹어서 국제 금융 도시를 만들어서 해양 허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고 또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고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근데 산업은행 이전을 정부 어려운 논의를 통해서 정부 협의 다 끝내서 정부 고시까지 끝낸 사안을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양수 한쪽에서는 해양수도 만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다 끝난 작업인 산업은행 이전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해양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나 세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른 해양 허브 도시랑 경쟁하기 위해서 규율해 놓은 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이걸 또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 만들었으면 기둥도 올리고 지붕도 세우고 그리고 집질 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집질 돈도 안 마련하고 기둥은 빼버리고 주춧돌만 하나 갖다 놓고 집 지었다고 하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유출 문제, 그다음에 뭐 청년 일자리 문제, 그 유출도 옛날에 10,000명에서 뭐 한 6,000명으로 줄었고 그 커브가 상당히 이제 하향세로 좀 잡았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이 부분도 많이 구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 부분을 더욱더 뭐 가속화라 그럴까요? 더욱더 확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은행 이전이나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부산은 글로벌 허브가 되려면 물류, 금융, 신산업, 문화, 관광 이게 5개가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을 계속 가속화시켜야 되고 제가 5년 동안 기업 투자 유치를 2020년에 비해서 28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이 전부 신산업에 관련된 거고 해양에 관련된 거고 조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투자 유치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3사의 R&D 센터가 다 부산으로 유치됐고요. 네네. 또 르노 자동차가 떠나려고 했다가 지금 오히려 여기서 미래차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이 미래항공 드론과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2천억 투자를 새로 결정을 했고 또 전력반도체 같은 거를 저희가 특화해서 지금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모아지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저희 지산학 협력입니다. 지금 대학과 우리 기업들을 산학 협력으로 엮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학부 때부터 이 대학에서 특성화를 통해서 제공하고 또 기업은 그런 인재를 보고 들어오고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저는 부산에서 청년이 나가는 인구 나가는 인구와 들어오는 인구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추세를 탄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 청년 나가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만 아니니까 한 10년 계획을 저희가 잡았다고 보면 2030년 정도에는 청년과 나가는 청년보다 들어오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주가는 오르는데 실제로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부산도 예외는 아닐 텐데 박형준 후보님께서 현장 다니시면서 느낀 부산의 바닥 민심 경제라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고 그게 좀 침체되고 그런 면이 있다면 이거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도시 전체가 굉장히 좋아져도 민생은 팍팍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서민들 삶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처럼 실제로 저희 부산에는 예전에 자영업이 제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까지 됐는데 지금 그게 한 16%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한 5년 만에. 이 얘기는 그쪽에 상점들이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의 그런 큰 구조조정, 그거는 뭐 요즘 플랫폼 경제라든지 온라인의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자영업이 옛날만큼 많이 못 생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덧붙여 갖고 또 이게 그동안의 자영업이 너무 과잉화돼 있었기 때문에 또 골목 상권이나
이 거리의 상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을 계속 대단히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점을 닫는 분들이나 또 휴업을 하는 분들이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덕분에 지금 실업률이 폭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산의 실업률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지금 일자리들을 다른 곳에서 이제 찾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일자리 많이 느는 곳이 문화, 관광, 서비스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전문직에 또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이런 쪽들을 저희가 계속 창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부산에서 민생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 발전 전략 두고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냐 아니면 부울경 메가시티냐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좀 엇갈리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얘기하던데 그걸 복원시켜야 된다 하던데 그 국민의힘 또 박형준 후보님은 행정 통합 이 부분에 그 무게를 두고 계신 건가요? 그 부울경 시도지사 민주당 후보들이 시대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메가시티라는 거는 그 특별자치연합이라는 건데 그건 행정 통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과도적인 단계에서 메가시티라도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발전 전략을 도모하자는 게 메가시티인데 그거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행정통합이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이미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이 다 트랙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미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전 충남도 대구 경북도 부산 경남도 지금 행정통합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법안도 행정통합 법안들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해놨고 또 정부도 행정통합을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통합을 하면은 5조 이상씩 준다고 매해 준다고 이런 인센티브까지 걸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통합을 해야지 메가시티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차원의 정말 뒷북 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강력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행정통합이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 없는 행정통합이에요. 그래요? 그 원칙이라는 거는 자치권과 재정분권을 하지 않은 광역행정통합은 몸집만 키우고 머리는 그대로인.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비만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30년 동안 광역행정통합 전문가들이나 행정가들이나 또 모든 언론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건 광역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권을 상당 부분 이양받아서 자율적으로 특성화 발전을 하자.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자치권 하나도 더 안 주고 재정부권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몸집만 키워놓으면은 그 갈등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거래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땜빵식으로 매년 몇 조씩 줘서 해결하겠다? 그 몇 년 못 갈 뿐 아니라 그 돈 어떻게 쓰느냐를 둘러싸고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재정분권을 강화해서 점진적으로라도 그걸 법에 담아놓고 또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담아놓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대전 충남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정통합은 부산 경남이든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같은 수준의 통합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거를 통과시키고 광주 전남도 개정을 해서 전국에 광역 통합하는 데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원칙하에서 통합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경남과 함께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2028년에 통합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득권 다 내려놓겠다. 이걸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메가시티 아주 초기 단계의 통합 논의로 돌아가자는 거는 네. 그런 통합 제대로 하지 않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전재수 네네. 후보는 윤석열 정부 또 박형준 시장 때문에 가덕도 개항이 늦어졌다 이런 말을 저번 때 이틀 전에 했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신공항 개항이 좀 늦어지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걸 앞당기기 위한 해법은 뭡니까? 전재수 후보가 네. 이 시정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방송에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쪽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 문제를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만들어 놓은 걸 네. 우리 부산시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엑스포를 명분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을 해서 2029년 말까지 개항을 앞당겨 놓은 겁니다. 한 6년을 앞당긴 거다? 예, 앞당겨 놨는데 이게 건설사들에서 한 2년 정도를 더 달라 공기를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다른 입찰자를 찾게 된 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입니다. 네네. 다른 입찰자를 찾으면서 그 입찰자들도 2년을 더 달라고 하니까 2년을 연장하면 되는데 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걸 아예 2035년까지 미루어서 결정을 한 거는 이재명 정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전후를 바꿔서 일종의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네. 자, 6.3 지방선거 전략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계속 이제 당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최고위 강원도 갔더니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결자해지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장 대표 결단을 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박형준 후보님이 장 대표에게 요구한다기보다 어쨌든 장 대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치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가 이제 40일 남은 마당에 당내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게 비화하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여당은 지금 당내와 이게 권력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게 표출이 안 되잖아요. 내부 정치를 통해서 그것은 가름하고 외부적으로는 통일된 입장과 이 노선을 갖고 가고 있는데 유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팎에서 모든 문제들을 언론에 가져가서 서로 공격을 하고 또 서로 일종의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지리멸렬해 보이고 분열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부 정치를 통해서 선거에 이기는 전략이 뭐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이 물밑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외부적으로는 대여 투쟁을 통일된 힘으로 해야지 내내 당내 투쟁을 아주 열심히 하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메신저 불신을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리더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지만 속이 타시죠? 이걸 공개적으로 막 또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분란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내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도지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이제 빨리 지역선대위를 구성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대부분 현직 시도지사들입니다. 그렇죠. 현직 시도지사들은 그리고 대부분 시정이나 도정에 성과들이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후보의 역량 갖고 이 선거를 치르도록 만들어줘야지 자꾸 중앙당에 끌려다니는 선거를 하면은 지역의 선수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역선대위라는 걸 과거하고는 다르게 네. 중앙선대위 산하의 지역선대위가 아니고 지역선대위가 상당한 독자성을 갖고 지역선거를 주도하는 네. 그런 어떤 기능을 갖도록 하고 중앙선대위도 좀 빨리 구성을 해서 네. 그 중앙선대위의 면모를 좀 다르게 변화된 모습도 좀 보이고 그리고 네. 중앙선대위는 그런 지역의 각 후보들을 제대로 좀 지원하는 기능 네. 이런 걸로 좀 빨리 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0일밖에 안 남은 마당에 마음에 당대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갈등 불안 분열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뭉쳐서 지역 선대위 위주로 나가자. 뭐 부산 선대위일 수도 있고 부울경을 묶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방안이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전국적 관심을 끄는 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박민식, 이영풍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공천 단일화 등 얘기가 나옵니다. 이곳에 예를 들어서 보수 후보 나중에 가서 어떤 여론조사 나와보고 좀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북구갑 선거도 부산에는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네. 200명이 그 뭐 시장이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북구갑 선거가 기능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그 분분한 의견을 각자 막 말하기보다는 전체 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을 지역 선대위에서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서 만들고 그 결정된 힘으로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다 연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전재수 후보 40%, 박형준 후보 34%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 격차였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KBS 부산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 거주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이제 후보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 간의 역량을 비교하는 시간이 왔고요. 어떤 리더십이 부산을 중단 없는 발전으로 이끌고 진정한 글로벌 해양 허브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 비전,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교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SNS 정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특공제 손볼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님 보시기에 부동산 문제 이번 지방선거 부산 선거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 수요를 규제하고 그것을 세금 폭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반복이 됐고 그것은 시장의 흐름과 늘 반복하고 또 상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가져온 우리는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 자산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내는데 즉흥적으로 또 과거에 실패한 그런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큰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요. 그 장기 장특공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이 혜택을 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집으면 아마 많은 반론에 부딪힐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여론조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부산 시민들의 최종 선택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당락을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후보들의 역량 차이가 이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의 TV 토론과 앞으로의 선거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충분히 부산을 중단 없는 발전으로 이끌 리더십이 누구인가를 볼 기회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저희가 생각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완성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관련해서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뜻 밝혔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전해드리면 네.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훌륭한 합의를 하고 싶다.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해지는 합의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란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건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걸 통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당장 11월에 미국에선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유권자들은 이란과의 전쟁보다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물가와 특히 유가 상승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란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우린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상황을 두고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 이란과 대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수뇌부가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서 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내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좀 커지고 있는 형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네. 뉴욕타임즈가 평균을 내서 집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고치인 5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은 네. 39%에 그쳤는데요.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유권자의 34%만 트럼프 정부를 지지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 폭등하고 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 때 트럼프 정권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제는 집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탈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인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초만 해도 39%였는데 지난주에는 28%로 급락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지만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는 또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지금 물밑 접촉은 계속하고 있긴 한데 동시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긴장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미 해군의 승인 없이는 어떤 선박도 드나들 수 없다. 이란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해협은 철통 봉쇄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은 네. 사격을 해서 격치 마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면서 무력 시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협 안에서 통행하는 선박들 위협하고 있고요. 실제로 발포를 해서 납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란이 기뢰를 부설한 건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편 양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이란전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휴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은 3주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중단이 돼야 휴전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휴전 합의가 연장되면서 번협상에 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4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부터 실시됐습니다. 전국의 기름값 지금 어떻습니까? 네,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경유 가격이 4년 만에 2,000원 선 돌파했는데요.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봤더니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54원 기록했고요. 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2,030원, 그러니까 2,030.94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유값이 이렇게 2,000원 넘어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던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인데요. 전국 평균의 휘발유 가격은 2,006.47원 기록 중인데 휘발유 가격은 이미 뭐 지난 17일에 평균 가격 2,0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전해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우려 이게 계속 고조되고 있으면서 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1%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도 3.11% 올랐습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변동이 생기면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그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값은 더 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차 석유 가격은 3차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뭐 리터당 휘발유 1,934원 뭐 이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네. 이게 공급가에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소매가 이건 이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청와대는 5월 확보한 원유 도입량이 한 기존의 87% 되니까 수급에 크게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결혼 중개업체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는 사고 일어났습니다. 과징금 12억 원이었어요. 3만 명 유출해. 유출 규모에 비해서 좀 과징금이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개인정보 보호위가 듀오에 이제 매긴 과징금이 11억 9,700만 원이었고 과태료가 1,32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위가 파악을 하기로는 유출된 회원 수가 42만 7천 명 정도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네. 문제는 이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에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 뭐 신장, 체중, 종교, 혼인 경력, 학교, 직장명 이런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까지 그러네요. 네, 다 유출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 개인의 인생에 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이게 통째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금 정보 유출 경로를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의 민감도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과징금은 12억 원에 그치다 보니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 계속 되오고 있고요. 이 12억 원을 회원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한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는데 과징금이 3,000원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주제 다룰게요. 그동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해요. 어떤 게 달라집니까? 네, 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요. 또 네. 관련형 담배와 똑같이 경고 문구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똑같이 내게 되고요. 예. 다만 뭐 2년 동안은 50%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행위도 금지가 되는데 다만 이 금연 단속은 2달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서 유예를 해주고 2달 뒤부터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한 주 동안 뉴스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셨다면 주말에는 무대 위에서 사람 이야기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오늘은 신작 연극 어떤 게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볼만한 연극이 많이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박희아 평론가님이 네. 보시기에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요새 공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오늘 소개드릴 공연들이 꽤 몇 개 있는데 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근데 개별적으로 그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작품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요즘은 이렇게 화면으로 네. 좀 영상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네. 영상 시대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극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이랄지 연극만이 갖고 있는 매력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역시 생동감일 거고요. 생동감. 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흥분을 하거나 했을 때 실제로 침이 튀기도 하고 땀이 뚝뚝 떨어지기도 해요. 네. 이런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다 함께 이제 체험을 할 때 훨씬 느끼는 감동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네. 바로 연극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침이 떨어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고 맞아요. 이렇게 가끔 만져도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가끔 그런 공연들이 있죠. 그렇죠. 자기네 네. 만져도 되는 거. 네. 이렇게 관객이. 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거는 만질 수 없고 그냥 보는 건데 네. 이건 실제 눈앞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그게 이벤트들이 연극의 매력이다. 있죠. 네. 그래요. 최근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그 스크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연극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영화에 있을 때 그 연기, 그 작품의 느낌, 그 다음에 연극에 왔을 때의 연기 플러스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수성, 느낌 이게 이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고화성, 이서진 이런 분들이 이제 연극에 출연하죠. 네, 요새 이제 매체에서 주로 활약하는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네. 반야삼촌이라는 희곡 아시죠? 네, 이 반야삼촌에서 삼촌과 조카로 이 두 분이 호흡을 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대문호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이고요. 이서진 배우가 맡은 반야 그리고 고화성 배우가 맡은 소냐를 중심으로 한 인물 간의 굉장히 복잡한 관계 그리고 감정의 균열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체호프 작품이 또 다른 무대에 이제 올라온다고도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반야 삼촌이 아니라 이번엔 반야 아재 이건 어떤 작품이에요? 네, 사실 같은 내용의 작품은 맞는데요. 그래요? 이 반야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재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원래 이 반야 삼촌이 반야 삼촌, 반야 아저씨 네. 정도로 같이 번역이 돼요.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이 아저씨를 이제 아재라는 이제 정겨운 표현으로 바꾼 건데요. 네. 이 반야 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야 역에 조성아 배우가 또 열연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반야가 박이보라는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소냐 역에는 이제 네. 심은경 배우인데 서은이라는 역할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서은희?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야 삼촌하고 같은 캐릭터를 두고 아재와 삼촌으로 이제 호칭이 갈렸다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출들이 다른데 이제 이 반야 아재의 연출인 조광아 연출 같은 경우에는 1965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반야 삼촌을 이끄는 손상규 연출은 1977년생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 같은 희곡을 바라보는 시선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전이라는 거 요거 하나를 두고 두 연극이 이제 승부를 벌이는 그런 네. 그 형국인데 뭐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티켓팅은 지금 시작됐어요? 네, 이미 티켓팅을 시작했고요. 이 반야 삼촌과 반야 아재 모두 뭐 2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이제 좌석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엔 박희아 평론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연극이 지금 공연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마우스피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슬럼프에 빠진 중년의 여성 극작가 리비라는 인물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지만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빈곤층인 이제 아이가 나와요. 이 네. 데클란이라는 청년의 만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맨스? 로맨스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로맨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인물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것을 소재로 쓰여진 작품이 이제 관객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메타시어터 형식의 작품입니다. 메타시어터. 네. 네, 메타시어터. 이거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메타시어터.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겪는 일이 있잖아요. 사건이. 근데 그걸 소재로 쓰여진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극 중에 이게 이제 교차하는 작품을 이제 메타시어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요. 메타시어터 교차를 하네요. 네. 자, 공연을 본다는 건 관객들의 심장 박동이 맞춰지는 일이야.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공연을 볼 때만큼은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연극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연극을 볼 때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공통적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순간마다 심장 박동이 맞춰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공감하고 네. 이게 막 몰입되고 이럴 때? 맞아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네. 같은 박동을 느낀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요. 그럼 박희아 평론가님도 최근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관람하시면서 심장 박동 맞춰지는 경험이 있었나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 마우스피스 보고 왔는데요. 네. 보면서 또 같이 심장 박동이 맞춰지는 경험을 한 것 이게 같아요. 쿵쾅쿵쾅해요, 실제로? 약간 박동이 그런- 느껴져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 뭔가 그런 마음이 아려지면서 네. 그러니까. 네. 그 아려지는 그 특이한 저 순간. 자, 해외 작품도 좋지만 한국 정서가 팍팍 들어간 연극도 이제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연극은 어떤 겁니까? 네, 정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예, 예. 네, 이 작품에 나온 정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정희의 이야기를 별도로 풀어낸 창작 연극입니다. 네. 드라마에서는 오나라 배우가 이 정희 역을 맡았었는데요. 네. 드라마에서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이 정희라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독립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드라마로 즐겼던 분들은 연극의 느낌은 어떤가 그 연극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역사를 다룬 연극도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빵야. 총 쏠 때 나는 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빵야라는 이제 제목의 작품이고요. 되게 귀여운데요. 빵야. 그렇죠. 총소리 왠지 치고는. 귀엽게 들리죠. 네네. 하지만 내용은 귀엽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네. 이 빵야가요. 소총을 의인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빵야가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까지 아픈 우리 역사를 비추는 어떤 네. 소총입니다. 1945년 2월에 인천의 조병창에서 태어났고요. 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빵야가 일본군 장교, 독립군, 포수를 비롯해 학도병, 인민군 등을 거치면서 네. 아주 처절한 상흔이 생긴 현장의 곳곳에 존재했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다시금 무대 위에서 펼쳐놓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자, 이제 공연 기간 얼마 안 남은 이른바 막판 스퍼트 중인 연극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네, 심리 스릴러 작품인데요. 네. 말벌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여성이 벌이는 위험한 거래 그리고 복잡 미묘한 심리 게임이 들어간 작품이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작품들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래요. 네, 20년 만에 재회한 동창생 헤더와 카알라라는 여성들이 이제 만나면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네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낸 대사와 시시각각으로 역전되는 이 권력 관계 그리고 학교 폭력, 트라우마, 사회적 계급 격차 등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연극도 있고 그다음 거는 좀 이게 제목이 이렇게 눈에 확 띄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 제목이 뭐 파격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눈에 쏙 들어와요. 내 엄마의 장례식. 이거는
어떤 연극인지요? 좀 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네. 영국에서 이제 탄생한 블랙 코미디 연극인데요. 그래요? 네, 돌아가신 엄마의 장례식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딸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와 자신을 작품의 소재로 떠올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작품을 팔아야만 이제 엄마의 장례식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작가가 엄마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의 말, 행동,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말들이 와닿았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던 중에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다채로운 감정들과 마주하게 돼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과연 이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게 되는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죠. 자,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게 된지 그 하나하나씩을 다 짚어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으로 왔는데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연극을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이야 뭐 별로 잘 알겠지만 영화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좀 이거를 알고 가면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보면 더 잘 즐길 수 있다. 이런 연극 관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네. 원작을 보라는 얘기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가서 즐기시는 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너무 사전 공부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직접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들의 이제 피와 땀을 직접 네. 직관을 하시면서 이 작품의 매력을 또 느껴보시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리 예습도 필요 없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그 연극 현장을 바로 즐겨라.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 우리가 연극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끝곡으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